대치대 또 다른 대상에게 억눌린 부분을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뉴스에 어깨 부딪혔다고 칼을 사서 공격한 상해한 사람이 TV에 나왔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쌍방과실이다고 아니 쌍방 폭행이다고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 길거리 가다가 눈 마주치고 내 눈을 바라보고 내 얼굴 바라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왜 화가 날까요?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게 왜 화가 날까요? 그 사람 때문이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변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촉발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면에 많은 부분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되겠죠. 대개는 가족이에요. 부모고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화풀이 대상으로 찾아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푸는 건 운동을 해서 푼다거나 노래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스포츠를 통해서 풀기도 하죠. 네, 그쵸.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를 모르는데 제가 그림 검사하는 그림 심리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가 그림으로 그려놓거든요. 그 사람이 억압했고 억압 억제했던 것들 방어 기제로를 통해서 자기가 충기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출하니까 그걸로 상담하기 편한 거고요. 네, 제일 힘든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에 대한 화. 여기 또 놀라운 기사를 또 하나 봤는데 딸 셋이 엄마를 둔기로 살해했네요. 음, 엄마가 자기 경제적 지원을 안 해줬다고. 너무 이런 건 극단적인 패륜적인 거고요. 음, 그래서 상담하고 제가 내담자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는 걸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연습을 먼저 시켜요. 진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모든 얘기를 다 포괄하고 정리하고 나서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정리시켜서 나중에 기회 되면 엄마나 아빠에 가서 얘기해 보시라 그렇게 하거든요. 갈등을 쉽게 해소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심한 갈등도 많이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상담의 장점은 그런 거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봄으로써 네, 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들어보셨죠? 착한 아이. 항상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착한 아이라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면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특징도 이제 내면에 그런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학교폭력 가해자들 거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직장 내부에서 직장에서도 괜히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런 거죠. 요즘 많이 보는 건 20, 30대, 30대들이 50대, 60대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자기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다면 더 심하게 괴롭히기도 해요. 자기의 뭐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갈등을 사회적 관계에서
연장자들에게 화풀이하게 되거든요. 그래 노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면에는 결국은 인정받지 못했고 나를 대접받지 못하게 만들어준 그 상황,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대상들, 그 속상함. 이 방송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하지만 한계점 분명히 있거든요. 대면 상담에서도 한계점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더 심하죠. 제일 좋은 건 말로, 채팅 글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말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말로 다 풀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언제 속상했는가, 언제 힘들었는가를 계속 말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를 다 꺼내서 모두 다 쏟아낸 다음 후에 아빠, 엄마 따로 만나서 이제 그때 내가 서운했다, 섭섭했다,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랬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개는 내담자들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말도 횡설수설하죠. 그리고 어디에 자기가 화가 났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뒤죽박죽 됩니다. 어떤 사건들도 자기식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가 된 내면 의식이 있죠. 그걸 풀어 헤쳐서 정리를 시켜줄 시간이 필요하죠. 자신들이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예. 아까 했던 얘기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 원인도 결국 가족에서 찾는다고요. 예전에 상담했던 6학년 남자예요. 6학년 남자인데 얘가 학교 폭력 가해자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델링을 잘못한 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세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아빠도 한 번 왔긴 왔는데 본인 화가 나면 때와 장소를 가려주고 애를 패요. 길거리든 어디든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이 그런 경우의 수가 없는 그런 분노나 이런 과정을 보다가 친구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얘가 학폭 대상이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전학 조치당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얘는 전학을 가도록 조치받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상담을 같이 하게 됐던 거죠. 아빠가 그렇게 안 달라지면 문제고, 또 문제는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분노가 또 있었어요. 계속 아빠한테 혼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원칙을 제발 지켜주세요. 원칙. 규칙을 정하시고 항상 그거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원칙이 없어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거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여성을 또 함부로 해요. 여성은 거진 자기 뭐죠? 분노에 대한 대상, 만만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엄마를 그냥 함부로 해. 그 정도까지. 처음 상담했을 때 눈에 살기를 띠고 왔던 애거든요. 6학년 남자애가 눈빛이 살기를 띨 정도. 엄마의 진정한 사랑이랑 엄마의 원칙 지키기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요. 아빠는 안 달라졌어요. 그 아빠는 자식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도 부하 직원을 발로 차버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요.
어,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원인은 또 그 아빠의 아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원인인 거예요. 풀리지 않죠. 예제도 그 했잖아요.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 된다고요. 내가 폭행을 당해봤고 괴롭힘을 당해봤던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거든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편하게 살았고 행복했던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예, 어릴 때 이런 정서적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그래요. 맞아요. 원칙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필요한 거고, 가정 내 규칙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 규칙을 준수할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분은 해야 되거든요. 원리 원칙을 준수해야 돼. 밥 먹을 때, 뭐 학교 갈 때, 화장실, 그냥 씻는 거라든지 집안 생활에 대한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 음, 안정되지 않고 불안감이 제일 높아지는 거죠. 지금 불안장애 대표적인 특징들이 방금 얘기하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불안을 많이 호소하는 쪽들이 원칙, 그리고 내가 기대고, 내가 지금 혼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는 원칙적인 부분이 지켜졌기 때문에 불안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니까 양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원칙이 깨지니까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언제 내가 보살핌 받을 건지, 언제 내가 혼자가 될 건지 그걸 모르니까. 네, 그쵸. 선생님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유대감이 약해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는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대감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꼭 경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유대감, 정서적인 지원, 이런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큰 조건보다는 중요한 거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관심, 공통점, 이런 공감, 이런 대화가 유대감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지금 관찰자님이 지금 유대감이 약해지는 이유는 공감과 정서적 지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가족들. 말을 해도, 대화를 하더라도, 음, 의미가 없어요. 음, 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칙이 사라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칙이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음, 그, 개로 실험했던 거 있죠? 벨소리를 울렸을 때 조건반사 실험. 벨소리를 냈을 때 식사를 주면 개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조건적 반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 꼭 도와줬던 기억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다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칙서민이 본인 스스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음,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판단하는 거라고요. 자꾸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잘 그려도 계속 자신을 못마땅하게 비하하게 돼요. 자, 이제 관찰자님이 또 지금 얘기 중에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나중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 이 채팅 그래도 나오거든요. 가족들의 독립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잘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했으면 알아줄 것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정서적 지지와 이런 부분이 없었던 이런 상황, 환경이었 속에서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괜찮아졌어. 봐봐, 나 잘하지, 나 괜찮지 하는 또 다른 마음. 인간의 본능적 심리기 때니까 그런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 공자의 일색이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쉽게 읽을 수 있는 논어 해석인데, 거기서도 공자가 제일 강조하는 건 결국은 타인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한 갈고 닦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정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공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맞는 공자의 사상인 것 같고, 논어가 우리 이 시대에는 딱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있으니까 책이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가족도 누구도 아닌 내 자신에 대한 가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있는 얘기들, 힘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풀 건 풀고, 그리고 폭발할 건 폭발하고,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부모는 정서적인 관계를 잘 해주는, 긍정적 정서 공감 잘 해주는 양육자가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의 상당수 많이 찾아오는 게 간섭하는 부모거든요. 간섭. 모두 다 해주는 것처럼 말만, 이런 부모가 제일 많은 유형이 들어가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그리고 계속 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강요하는, 우리 쪽 간섭하는 부모가 제일 많은 편. 그쵸. 간섭이 원칙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 규칙이 없는 가정이 제일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기나 잘된 사람, 진짜 잘된 사람들을 얘기 중에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원칙을 굉장히 준수하신 분, 그 집 자녀가 잘 돼요. 이 잘 된다는 의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풀어가는 쪽으로 굉장히 성공한 편이거든요. 그쵸. 그냥 요즘에 영화 제목도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했나? 어, 그죠? 원칙이 없어요. 그때는 이걸로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칭찬이 아니고 혼나요. 음, 예전에는 비난을 당했는데 요즘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어느 틀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원칙이 없는 양육 태도, 가정 환경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 특히 지금 얘기하는 간섭이 없는 그 간섭, 원칙이 없는 간섭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예전에 꼭 아이들한테 6세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들의 공통 얘기는 엄마 아빠 항상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강조를 많이 해요. 항상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러면 아이가 혼란을 겪거든요. 이찡찡 하트님 추천 평생 힘들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찡찡님 어서와요. 찡찡님 잘 되셨나요? 이제 파산 선고 끝나셨나? 네, 안녕하세요. 아, 11월 결정돼요? 아직 시간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면책 결정 그렇군요. 예. 음, 파산권 판결 받았고, 네, 그렇죠. 파산과 면책이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저게 잘못됐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다면 자녀한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나 그 주변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자녀한테 기대고 있어요. 그 자녀는 잘못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약해지고 무기력하면 자녀들은 자립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될 거예요, 찡찡님. 잘 될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벌써 2년 되어 가요. 잘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네. 언제 심장이 콩닥거려 보겠어요?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처음엔 몇 개월 때면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2년 정도 되니까 되겠지, 그냥. 인내력 싸움인 거죠. 가끔 자신의 노력을 자신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예, 되게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공적 부분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어, 무마시켜버리는 게 있죠. 공적 부분이 사라지게,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내려놓은 거는, 어, 어쩌겠어요. 그런 거죠. 제가 어쩌라고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죠. 어쩌라고.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는 거를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내 힘을 떠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신경 쓰고 애달아 한다고 달라질 일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다 놓쳐버리잖아요. 안 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하려고 하는 거. 왜냐면 이 정도는 되겠다 싶은 것들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발만 둥둥 굴고 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돼요. 최선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할 수가 없어요. 의외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항상 돌아서면 뭔가 부족해.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그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별 수 없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음, 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는 건 별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난 거는 어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만큼만 하면 돼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내가 더 망가지니까.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단다. 그런 얘기 해주는 한 명만 있으면 버텨요. 네. 그러니까 관찰자님이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상담하면서 내가 가족에 받았던 상처나 힘든 부분을 모두 다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서운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 꼭 짚고 넘어야 되겠다. 말을 해야겠다는 걸 정리가 해야 되죠. 정리만 한다면, 음, 더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잡겠죠. 네, 그래요. 말하세요. 꼭 말로 해결하시면 돼요. 말로 다. 네, 그렇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까지 본 또 한국 드라마, 뭐였지? 또 제목 기억 안 해. 처음, 그, TVN 드라마였는데, 처음, 이번 생은 처음이지? 그거, 아세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 맞나? 제목이? 다 끝난 드라마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번에 몰아보기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 몰아보기 했어요. 지나간 방송이라. 생각할 거리 많이 주더라고요. 사랑이란, 그리고 결혼이란, 가정이란, 이런
작가가 잘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 그러니까 뻔한 이런 연애 로맨스 게 아니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도 괜찮았어요. 여자 주인공이 거저 마지막 화학 때 엄마 나 이혼할래. 네, 현실적인 어쩌면 현실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엄마 나 이혼할래. 그럼 이혼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데 엄마가 딸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먹은 대로 결정한 대로 하던 아이잖아. 네가 이렇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너잖아. 엄마는 엄마보다 힘든 건 너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음, 제가 생각했던 부분, 어, 네, 그 딸이 잘 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엄마 덕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 대한 공감을 해주니까. 네, 아까 관찰자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음, 인정받고 싶어서. 너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너 괜찮구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 사람 봤어요? 어, 넷플릭스에서 저 1화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참 생각할 거리, 결혼에 대한 얘기. 20, 30대, 30대 이상, 30대들 한번 볼 만한 얘기예요. 거기 여자 주인공 30살. 30살에 모태솔로, 모쏠이라고 나오고, 남자는 좀 그의 3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됐어요. 그럴까 하면 8살, 7살이나 8살 차인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30대들이 볼만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보면 딱 고민을 제대로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드라마 내용이 작가의 능력이 딱 맞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드라마 추천도 하나요? 음, 네, 천천히 보세요. 그거는 각 장면마다 그 대화마다 잘 들어보시면 생각할 거리 많이 제시해요. 아, 무심코 한번 봤는데 이야기들이 잘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끔찍하거나 너무나 뭐 막장 같은 그런 것 내용도 없거든요. 음, 새 여자가 주인공 옆에 여자 둘이 또 있는데 각각 친구들. 아, 태국 톡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또 어제 다른 사람은 이걸로 톡으로 했거든요. 봤냐고 이게 드라마를. 이번 생은 처음이라. 네.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탄탄한 구조예요. 작가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적은 드라마 같아요. 네, 관찰자님 그 남자 얘기를 들어도 그러겠네. 그 남자 역할, 남자는 아빠가, 아빠가 내가 자신의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아빠가 자기를 인정하지 공감하지 않았던 걸로 상처로 척을 지고 살아요, 아빠랑. 그래서 집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면서 음,
집에 대한 집착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첫 번째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첫 번째 결혼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왜 그런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지 심리적인 가정환경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드라마여서 괜찮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제일 나았던 것 그런 데인가? 그리고 예뻐요 그냥. 그런 느낌이 예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그러세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이라도. 응. 한번 두 분 다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얘기해 볼까요? 관찰자님도 찡찡님도 둘 다 그 드라마 다시 보기 하고 또 얘기할까요? 생각할 거리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요즘 보기 드문 드라마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 또 한 명이 항상 노브라로 다니는 여성이 나와요. 아니 관찰자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본인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돼요. 이론적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면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이라 나 자신이라면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런 경우라면 공감적 이입을 하면서 보시면 생각할 거리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아까 노브라 친구 얘기했는데 뭔가 답답하고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방적이긴 한데 거기서 또 좀 예, 어, 뭐냐면 여성들이 제일 이제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치수를 모르는 게 있죠. 신체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사업 어떤 컨텐츠로 삼아서 나중에 회사를 퇴사한 후에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 최신 드라마죠. 그 정도면. 관찰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어, 살이 20kg 빠져서 치수를 모름.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불안한 속옷에 대한 치수를 잘 모르는 거. 사람마다 다 형태와 모양이 다른데 요즘 통일된 속옷들을 입고 있으면서 힘들어한다는 걸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떤 신체 치수로 보는 것보다 어떤 통합된 관점과 틀에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성들의 속옷도 이렇게 어떤 통합적으로 이렇게 판매되고 그 불편함 속에서 참고 살았구나. 우리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각각 사람마다 감정마다 다 다른데 그 통합된 틀에서 버텨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음, 내 어떤 성격과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상담, 예, 그런 상담과 그런 카운셀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도 필요하고 같은 이야기도 되고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아니고 그 대사 하나하나마다 작가가 참 대단하다. 음, 그 요즘에 이제 30대 40대 중 제 친구 한 명도 40대가 50대죠 지금 50대인데 여전히 미혼이거든요. 걔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그 집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내가 결혼을 못한 이유는 시대적 상황 때문인 게 아니고요. 어릴 때 트라우마라든지 내 부모님에 대한 양육 태도,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한번 나라면, 내 자신이라면 생각하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비혼주의라고, 그 남주도 그랬거든요. 그 남주도 비혼주의라고 했는데 계약 결혼을 했어요. 남주와 여주가. 결국 가족이 안 됐어요. 엔딩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에 그냥 서로 추억하면서, 남주는 추억만 하고 있고 여주는 새로운 사랑을 찾으러 갔고,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애했던 7년째 연애했던 그 커플은 깨지고, 연애와 사랑, 결혼 모든 거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2편 말고 다 봤어요? 마지막 두 편이 핵심인데, 그 모든 그 과정, 인간관계에 대한 총 정리를 마지막 두 편에도 다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찡찡님, 찡찡님 엄마도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신 거예요. 수다를 다 했다면 그런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거든요.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속 얘기를 다 못하신 분이에요. 엄마도. 나중에 다 수다로 풀고 나면 내 탓이 아니야가 나와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면 그런 부정적 얘기가 흐르지 않죠. 저 생각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들 치수마다 가슴 모양마다 뭐 골반, 몸매 모양마다 다 다를 건데, 공산품처럼 공장을 찍어낸 것처럼 거기에 맞춰 살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표현하고 맞춰가는 거죠, 이제. 맞춤 속옷을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그 삶에 맞춰서 다시 프로그램 짜듯이, 계획을 짜듯이 다시 바꿔야죠.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맞춰서. 왜 모두 다 똑같은 그런 틀에 맞춰서 그렇게 안 살면 잘못됐다고 우리는 손가락질로 비난하잖아, 이 사회가. 음, 그건 아닌 거죠. 인간의 삶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삶은 없어요. 각각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은 없거든요. 찡찡이 엄마도 그렇게 자라서 그러죠? 엄마도 그 엄마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가족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아마도 찡찡이님 엄마도 자기 탓을 하면서 많이 살아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야기 채팅글 보니까 자격지심.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탓이었고 환경의 문제였고 그랬던 거죠. 내가 부모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가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꼴로 살고 있다. 이런 상황, 힘든 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말을 안 들어서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모가 세뇌를 시키는 대화 속에, 말 속에 나온 거니까. 너가 엄마 말 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살겠니? 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딸에게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내가 실패한 인생이면 딸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랑 똑같은 애인데. 네, 어서 오세요. 그때 숙제 한번 참여하셨던 분 같은데, 그죠?
그동안 있었던 얘기 좀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이야기 꺼내보세요. 유닝농장수달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은 똑같을 수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이 산다는 건 없어요.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만 똑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하거나 약간 닮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격 유형 검사가 별로 싫거든요. 성격 유형 검사 보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그냥 참고사항이지 당신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대부분 그걸 많이 신뢰하기도 하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술술 잘 풀리면 그게 대화겠어요? 그러면 갈등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잘 풀리고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잘 통했다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과거부터 우리의 가족들과 대화, 부모님과 대화는 늘 불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난 거겠죠. 맞아요. 부딪히는 게 좋아요. 또 그 드라마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그 세 여자친구들, 세 명 여주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거기서 그 여주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니네 만나서 풀어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적절해. 드라마를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너무 적절해. 서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 둘이 만나서 푸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3자가 끼면 이 갈등은 안 풀려요. 네, 찡찡님도 엄마랑 갈등 있으면 엄마랑 싸우더라도 갈등 계속 의견 다툼하더라도 서로 말하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지지고 볶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가깝게 하고 의존하고 불안도가 떨어지면서 편안한 가정이 느끼게 되죠. 찡찡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 누가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나중에 다 대화 끝나보면 이기고 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냥 개운해지고 시원할 뿐입니다. 네. 자, 가족 간의 애착일까요, 그게? 대화 소통의 부족이겠죠. 대화의 소통. 대화 소통의 부족은 대개는 한 집안. 요즘에 우리나라는 제가 가족 상담이나 외부 가족 그 강의 수업 나갈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은 구들방 문화다. 라는 그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 방에서 지내고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지내는 문화가 맞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80년대 90년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각각 방을 차지하게 되고 한 집안에 있으면서 공간이 분리되면서 방금 말한 가족 간의 애착이 깨지기 시작해요. 눈치를 보게 된 이유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 방에 지냈던 과거의 구들장 문화, 구들방 문화였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방 한 칸에 모든 형제와 부모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각 방 따로따로 쓰고 있고요.
이게 의식주 문화나 이런 것도 발달한 상황에서 카톡 대화를 하죠. 이제 가족들이 직접 얼굴 대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그렇게 마주보고 정감 있게 티격태격 하는 문화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화기나 톡보다는 그냥 서로 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같이 살자, 그런 얘기죠. 같이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공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구들방 문화가 공동체감까지. 공간에서도 문제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적 공동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좀 상담적 일이 나중에는 돈벌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이제 외로운 사람 점점 많아질 거라니까. 네, 잘 오셨어요. 이제 찡찡님도 비혼주의라고 하지만 같이 지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외롭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 계약 결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방은 따로 쓰면서 한 집안에 있는 거. 음, 한 공간에 있는데 방은 따로 써요. 네.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야죠. 아무도 없진 않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다 내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에 장기 요양 그러니까 그걸 내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게 요양시설 가면 쓸 돈이라. 음, 두 개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비혼인가 결혼인가. 음, 저도 그래서 반려자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려자를 찾고 있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한 집안에서 한 방에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요.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계속 채팅 랜선으로만 여러 사람과 대화만 하죠. 내년에 괜찮아지면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목소리, 얼굴 공개 이런 게 싫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카톡 문자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 문자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로 보내서 핵심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관찰자님 잘 짚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대면 관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 맞아요.
왜 이런 부담을 느끼냐면, 어, 받은 만큼 주고 받은 거, 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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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신과에서 상담 들어주는 정신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여담이지만, 하루에 병원에 환자 수가 50명 이상 되어야 먹고 삽니다. 병원도 유지가 돼요. 70명, 50명에 70명. 병원 유지도 되고요. 간호사들 월급도 줄 수 있어요. 네. 음, 병원 환자 수 50명 이하면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동네 병원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의사가 욕심이 없다면 버틸 수도 있겠다. 의사들이 이제 이게 사회적 체면 비용이 있거든요.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사회적 체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못 벌면 문 닫아야죠. 의사들 중에도 이제 뭉쳐서 병원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고, 예전에 그랬구나. 예전에 그랬네.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수익을 못 내는 병원들이 모여서 약간 이제 약간 종합병원 비슷한 느낌처럼 전문 병원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월급제 의사로. 정신과 의사 중에 돈이 욕심이 아니고 상담을 같이 하는 분이 간혹 드물게는 있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도 있어요. 드물어서 그러죠. 어, 태도의 큰 핵심은요 돈이겠죠. 음, 돈 문제죠. 돈. 그런 사람 어쩌다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환자 5명 7명 이내 그 정도 봐요. 그러니까 어쩜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분 중에는 방송 수익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TV 방송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뜻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비쌉니다. 근데 대신에 상담도 해주는 정신과 의사 그분들은 비싸요. 따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50에서 100 사이 보시면 돼요. 치료비용. 좀 유명하신 분은 기본 1시간에 50만원에서 그냥 100만원 넘어가기도 해요. 저도 개인회생 끝나면 다시 복귀하려고 해요. 개인회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서류도 지금 재판 결과 보고 이번 달에 될 줄 알았더니 아직 기다리라고 하네요.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원이 있다면 올해 안에 끝났으면 이렇게 되면 낮에 일하고 좀 여유 되면 따로 이제 상담 센터 조그맣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방송 계속 얘기했잖아요. 방송에도 방송은 계속 오래 한다고. 건강하라고 하는 회에서 계속 할 거니까. 건강이 문제죠. 뭐. 지금 요즘에 지금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도졌어요. 몇 년 전에 힘들어 했는데 또다시 도져가지고 지금 약은 먹고 있는데 그러네. 계속 그 이물감 있죠. 식도에 그 문제네. 침울 올라오고. 약 먹고 또 다시 맞아요. 산산도 문제예요. 이거를